미나상 곤방와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짱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K짱의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여러분들이 생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은요. 영상이 편집된 영상이 업로드되기 전에는 멤버십 회원제로 바뀐다는 점. 여러분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혜택 많이 받아가세요. 나쁘지 않거든요.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정말 저 K장이 오랜만에 굉장히 조금 속된 말로 빠기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들려드릴 기묘한 이야기, 과연 어떤 사건일지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K장의 기묘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0년 11월 시부야구에서 일어난 노숙자 상해치사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숨진 채 발견된 피해자의 그 실체가 일본인들의 심금을 울리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노숙자로 알려졌던 이 상해치사 사건의 피해자였던 오바야시 마사코 씨. 이 사건의 경위와 그다음에 피해자가 화제가 된 이유, 그리고 범인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6일 새벽 5시경 주위에는 맨션과 점포 등이 들어서 있었고요. 그다음에 개인호선 사사즈가역에서 북동쪽으로 400여 미터 떨어진 간선도로변 버스 정류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른 아침 새벽에 정류장에서 어떤 여성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라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른 아침에 60대 정도의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였는데요. 도쿄도 시부야구 하타가야 하라조 버스 정류장 앞에 이 노상에서 이 오바야시 마사코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해서 경시청 요요기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달려갔을 때 이미 오바야시 마사코 씨의 의식은 없는 상태였고요. 이송지 병원에서 사망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오바야시 마사코 씨 사건 당시 나이는 64세였습니다. 2020년 11월 16일에 도쿄도 시부야쿠 하타가야에 하타가야 하라초 버스 정류장 앞에 이 노상에서 발견된 당시 시부야에서 노숙자 상해 사건의 피해자이십니다. 오바야시 미사코 씨에게는요, 뭐 눈에 띄는 외상이나 뭔가 피가 막 흐른다든지 그런 큰 출혈은 보이지 않았지만 후두부에 뭔가 강한 충격을 받은 흔적이 있었고 사인은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이었습니다. 경찰 수사에 따라 대략 1시간 전인 오전 4시, 새벽 4시경에 이 CCTV에 무언가를 손에 든, 그러니까 비닐봉지를 손에 든 수상한 남자가 이 오바야시 마사코 씨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이 머리를 이렇게 팍 하고 내려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바야시 씨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이렇게 쓰러졌지만 남자는 그대로 현장을 이렇게 떠나가고 있는 영상이 찍힌 거예요. 그녀의 소지품은 캐리어, 그리고 손가방 안에는 의류나 음식, 그리고 전원이 켜지지 않는 휴대전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한이 지난 운전면허증 외에 친척 연락처 등 메모가 된 그 카드 한 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지금은 불과 8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자 환율을 봤더니 76엔 정도, 76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10원도 안 되는 돈인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100원도 안 되는 돈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한 80원도 안 되는 이 돈을 가진 이 노숙자를 이 남성은 대체 왜 살해한 것일까요? 8엔이 전 재산이었던 이 여성은 왜 억울한 죽음을 당했어야만 했었던 걸까? 사람들은 이 사건을 탐문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바야시 마사코 씨가 당시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벤치입니다. 살아생전 오바야시 모습인데요. 오바야시 미사코 씨는 사건 당시 노숙자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이 됐던 하타가야 하라초 버스 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던 벤치에서 숙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 2020년 봄경부터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오바야시 미사코 씨는 150 정도에 되는 그 굉장히 아담한 체구가 작은 여성으로 단발머리에 옷차림은 예뻤대. 그리고 날마다 뭔가 다른 복장을 하고 있어서 뭔가 노숙자처럼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수백 미터에 있는 그 주택이나 점포들을 어떤 기자분이 일일이 찾아다녔대요. 그래서 혹시나 살아생전에 그녀의 모습을 본 사람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조사를 해본 결과 인근 주민 2명에게 그녀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두 분의 증언에 따르면 여성이 이 근처에서 목격된 것은 밤 늦은 시간부터 이른 아침까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버스 정류장 벤치에서 캐리어를 옆에 두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쉬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낮이 돼서 이제 버스가 왔다 갔다 할 시간이면 그녀는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근처 음식점에 일하고 있던 종업원 여성의 증언 모습인데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새벽 1시경에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깔끔하고 차분한 분위기의 사람이었어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그런 시간대만 골라서 여기에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처에 사는 어떤 다른 여성분은 막차가 다 끝나고 이제 그 버스 막차가 가고 그리고 심야가 돼서 버스가 왔다 갔다 하지 않을 때 그때 이곳에 와서 앉은 채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대요. 그리고 근처에서 이렇게 양치질을 하는 모습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를 보신 분의 인터뷰 영상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거든요. 함께 보실게요. 朝の3時頃なので、それぐらいはもう必ず寝てた感じですね。 그래서 그녀가 새벽 3시쯤 막차가 끝나고 사람들이 이제 이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지 않을 때만 잠시 왔다가 첫 차가 이제 시작이 되면 사라지곤 했던 그녀. 이 버스 정류장은 평소 이용자가 적어서 뭐 조용히 잘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또한 다른 이웃 혹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인지 버스 운행이 끝난 심야 시간에 나타나서 벤치에서 그냥 선잠만 자고 차가 다시 운행되기 전 이른 아침 시간대에는 일어나서 신주쿠 방면으로 떠나는 그런 패턴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일같이 현장 버스 정류장을 찾던 그녀. 하지만 그녀가 누구인지 대체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경시청이 신원의 확인을 진행시킨 결과 여성은 히로시마현 출신의 오바야시 미사코 씨로 판명되었습니다. 아마 사건이 일어나기 2019년 정도부터 노상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사건으로부터 5일이 지난 뒤에 근처에 사는 46살의 어떤 한 남성이 파출소에 출두해서 상해치사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어떤 녀석일까요? 11월 21일 범인의 남자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인근 파출소로 출두를 하면서 긴급 체포가 되었습니다. 자, 범인은 사건 현장에서 800m 정도가량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맨션에 살고 있는 요시다 카즈토라는 남성입니다. 당시 46살이었어요. 이 남성은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그녀를 때린 걸로 보이는 그 페트병으로 보이는 곳에는요, 돌이 들어있었어요. 그 페트병 안에 돌을 가득 채워서 그걸로 이제 오바야시 씨의 머리를 내려친 거였죠. 자, 범인 요시다 카즈토는요, 경찰 조사에서 가지고 있던 비닐봉지에 넣고 있었던 그 페트병이 들어있는 걸 자기가 이렇게 마셨는데 너무 가벼워져가지고 떨어져 있던 돌들을 남아가지고 내려쳤다라고 진술했어요. 그리고 그의 말로는 자기가 전날 새벽에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좀 비켜줘 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녀가 거부했고 그 거부당한 것에 화가 난 그가 그녀를 때렸는데 자신이 이렇게 아프게 하면은 비켜줄 줄 알았죠 라면서 자신의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자,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조용히 밤을 지새웠을 오바야시 씨. 그녀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대체 그녀는
누구길래 일본인들의 심금을 울렸던 것일까요? 자, 이게 그녀가 살아 생전에 찍혔던 사진입니다. 심야에 현장을 지나가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실 인근 주민의 상당수가 오바야시 씨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중에 오바야시 씨의 모습의 사진을 담은 남성이 있어서 그 남성에게 직접 받은 그녀의 생전 모습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여러 번 보고 이제 걱정이 되었던 사람이 자신의 친구한테 야, 저런 분이 계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말을 걸어야 되나?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찍어서 자기 친구한테 보냈던 사진이라고 하네요. 자, 10m 정도 앞에서 촬영된 사진인데요. 새벽 3시 전 버스 정류장 벤치에 혼자 몸을 숨기듯 걸터앉은 오바야시 씨가 찍혀 있었습니다. 숨지기 한 달 전쯤의 모습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너무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표정이나 이런 것은 볼 수 없어요. 남성은 사진은 찍었지만 직접적으로 오바야시 씨에게 말을 건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성분이 이런 곳에서 자고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말을 걸고 싶다고 몇 번 생각했어요. 하지만 굳이 이렇게 말을 걸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좀 다들 말 걸기 좀 어렵고 그렇잖아요. 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건 이 남성뿐만이 아니었어요. 궁금했지만 그리고 여기에서 여성분 혼자 자는 게 밤에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고 싶었던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거시는 분은 없었다고 합니다. 뭔가 남을 피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말을 걸지 못했다라는 어떤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근처에 살고 있는 대학생의 말로는 뭔가 계속 이렇게 아래를 쳐다보고 표정도 잘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고 저의 약간의 상냥함이 과연 도움이 될지 몰라서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사실 요즘 같은 각박한 세상에 먼저 말을 걸거나 뭔가 나의 이런 친절이 또 그 사람에겐 굉장히 불쾌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뭔가 먼저 도움을 청하기는 좀 어려운 세상이 된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파요. 자, 다만 간선도로변에 이렇게 불이 켜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이 켜진 버스 정류장에서 숙식을 하던 오바야시 씨는 정말 다른 사람들의 눈길을 좀 피하고 싶었던 걸까요? 뭔가 사회와는 보이지 않는 어떤 거리감이 있었던 분인 것으로 보여졌어요. 오바야시 씨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대체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건이 4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사이타마현에 2살 차이의 남동생이 살고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녀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단서를 찾아서 그 동생을 직접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자, 시부야 노숙자 상해치사 사건의 피해자였던 오바야시 미사코 씨. 그녀의 성장에 대해서는 히로시마시 출신이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에는 성우가 되고 싶다고 꿈꿨던 것 등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녀의 동생과 그녀는 히로시마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그녀는 히로시마 시내에 있는 중고 일관 사립여고를 나왔다고 합니다. 동생의 이야기에 따르면 한 학년 누나였던 이 오바야시 미사코 씨는 굉장히 밝고 활발한 성격으로 자립심이 굉장히 강했고 고교 시절에는 친구를 집으로 초대해서 친구의 상담을 들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친구를 생각하는 굉장히 상냥한 성품의 여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오바야시 미사코 씨는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현지에 있는 전문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녀는 시대 여자 전문대에 재학 중이었고요. 1977년도에 봄에 극단에 어느 한 극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극단 시절 동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는 배우뿐만 아니라 무대 감독이나 뭐 안무 이런 것들도 담당했을 정도로 굉장히 어떤 좀 진취적인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또 극단에 소속된 한편 아나운서를 지원하고 있었고 그래서 아나운서 양성 교실 같은 거 학원 이런 것도 다녔다고 합니다. 자, 그녀의 친구들의 인터뷰를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그냥 같은 학교를 다녔고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그녀들의 인터뷰 영상 저와 함께 보실게요. いつも明るくて笑顔のいい子で、人責めたりとかいうこともないし、
高校に入る時に自分から「私をミッキーと呼んで」って演劇がやりたいとか、声優になりたいとか、そういうだからお仕事がしたいみたいなことは友達に言ってたみたいで。 자, 실제 그녀의 동급생들이 얘기해준 인터뷰에 따르면 그녀는 남 탓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항상 밝고 명랑하고 성품도 굉장히 착한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녀의 애칭은 미키 혹은 산사코라는 닉네임으로 불렸대요. 그래서 와타시오 미키도 연대라고 하면서 나 미키라고 불러라고 했어.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녀의 이름이 미사코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아름다울 미, 한문이 아니고 이 아름다울 미가 아니고 그냥 숫자 3 있죠. 이 3, 이 한자를 썼대요. 3이라는 숫자를 써서 미사코라고 하니까 미키라고 불러라고 했대. 그래서 사람들이 미키 아니면 산사코라고 불리기도 했대요. 그래서 미사코의 미를 아름다울 미가 아니라 그냥 3이라고 쓰는 애가 별로 없으니까 친구들도 미키 미키 이렇게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자, 오바야시 씨는요, 굉장히 사랑받는 친구였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키 티셔츠를 입고 있잖아요. 미키니까. 그래서 이렇게 미키 티셔츠도 자주 입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녀가 상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락이 갑자기 끊기는 바람에 어떻게 지내는지는 계속 신경은 쓰였다고 합니다. 동급생들끼리 모여서 그녀에게 편지를 쓰기도 했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었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뉴스에 그녀의 이름이 나온 것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친구들끼리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정보를 모으고 있었다고 합니다. 동급생 히로시 게스미라는 분의 얘기에 따르면 왜 대체 길거리에서 자야 되는 상황이 됐을까? 일단 거기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우시테 난다로, 나제 난다로 라면서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라는 의문밖에 들지 않았어요. 모두에게 전화를 해도 도쿄로 간 이 미키의 소식을 몰라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전혀 보이지를 않네요. 라는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자, 그녀가 극단 생활을 할 때의 모습이에요. 가운데 있는 여성이 바로 이 오바야시 씨인데요. 자, 과거에는요, 서로의 집을 오갈 정도로 굉장히 사이가 좋았던 오바야시 친구들. 고등학교 여름방학에는 함께 도쿄로 여행을 떠나서 막 시부야, 막 이치마루큐 이런 패션, 이치마루큐 생기기 전이겠지만 어쨌든 그런 패션 빌딩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쇼핑을 하는 등 굉장히 그림 같은 그런 청춘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녀의 친구였던 우에시마 요에다스는요, 그녀는 굉장히 밝고 장난스럽고 그리고 굉장히 세련된 친구였어요. 같이 쇼핑을 자주 나가거나 놀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성우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목소리도 굉장히 사랑스럽고 뭔가 표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라고 하면서 당시 오바야시의 모습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녀의 최후의 모습에 동급생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고향에는 그녀의 동급생 이외에도 오바야시 씨를 생각하고 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자, 현지 극단의 이 대표를 맡고 있는 미츠토 히로아키 씨입니다. 자, 이 미츠토 히로아키 씨는요, 오바야시 씨가 전문대를 졸업한 후에 극단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미츠토 씨의 극단에도 소속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연두색 옷 입고 있는 요 가운데 저 여성인데요. 그녀의 그 미츠토 씨의 극단에 소속되어서 뮤지컬이나 아니면 뭐 연극 무대에도 그녀가 이렇게 출연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녀가 실제로 이렇게 그 극단에서 활동을 했을 때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우가 되고 싶고 아나운서를 전향했던 그녀가 어떤 목소리였고 어떤 연기력을 가졌는지 제가 일단 목소리만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실게요. お嬢様、どうなさいましたの？ずっと一晩中そんな獅子のお面をつけて男の子の格好で何を想像しくしているんです。ここは総特定ですよ。 약간 목소리도 굉장히 예쁘시죠. 그래서 막, 아가씨 왜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79년도에 이제 그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시 연극할 때의 모습인데요.
자, 사건의 뉴스를 봤더니 극단을 맡고 있던 이 미스터 히로야키 씨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늘 웃는 얼굴로 연습에 임했고, 그래서 당시 그렇게 열심히 하던 모습이 막 이렇게 떠오른다라면서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반짝이고 밝은 미소가 너무 밝고 반짝이는 미소가 인상적이었다. 그러면서 굉장히 심지가 굳은 그런 부분도 있었다. 그리고 주연이 아니더라도 항상 뭔가 자신의 영역을 잘 가지고 있었고 무대 뒤에서의 일들도 굉장히 열심히 잘 해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그녀가 40년 만에 저렇게 세상을 떠난 건 어쨌든 너무 충격이네요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바야시 씨가 무대에 섰다는 증거를 남길 수 없을까, 또 보여줄 수 없을까라고 생각한 이 미스터 씨는요, 역대 극단원들의 자료가 담긴 아뜰리에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 사진 중 하나가 바로 이 모습이에요. 자, 그녀의 생생한 순간을 포착한 사진이었습니다. 자, 미스터 씨는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녀를 발견했을 땐 말이죠. 정말 좋은 표정을 갖고 있구나. 정말 좋은 표정을 짓는구나. 그래서 그녀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연극이나 무대라는 것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녀가 쓴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지 않는 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고, 내가 완전히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로 행세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연기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 역할에 접근하는 것이 하나의 큰 과제이기도 하고 새로운 나의 뭔가 실마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동의 움직임 하나하나, 그리고 말 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지금부터 그 하나하나를 굉장히 소중히 생각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무튼 토니카크 이렇게 하시면서 파란 하늘과 흰 구름, 빨간 벚꽃이 너무 좋아. 언제나 프레쉬하고 싶은 그런 지금입니다. 미키 라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미키라고 썼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 이 극단의 대표를 맡고 계신 분의 인터뷰 영상이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거든요. 이분의 인터뷰 영상도 저와 함께 보실게요. よく笑う笑顔が可愛いもうひまわりみたいな 다시 크게 들려드릴게요. よく笑う笑顔が可愛いもうひまわりみたいな本当に明るい感じでね、こう周りの人もこうふっとこう幸せな感じになるような、本人もすごい一生懸命やってたしね、熱意にあふれて、まあそれにてしっかりした芯の強い感じの女性だったかなと思いますね。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여기 있잖아요. 히마마리노 여우나, 이 약간 해바라기 같은 여성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시는 이분이에요. 이 보라색 옷을 입은 딱 정 가운데서 사진을 찍은 여성분인데, 뭔가 꿈이라던가 뭔가 그녀의 기운, 자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이었는데, 자신의 인생에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계속 생각해 왔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이 미츠토 씨가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발견된 이런 사진들이 어쨌든 그녀가 이곳에 존재했었다 라는 증거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향을 방문한 후에 그녀를 생각하는 동료들이 너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너무 슬픈 사건인 줄 알았는데 그나마 그녀가 조금이나마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기자분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녀는 시내 여자 전문대에 진학해서 지역 극단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역 극단에서 활동을 하면서 아나운서를 목표로 양성 교실에도 다녔다고 합니다. 자, 당시 아나운서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교실에 다니는 한편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사회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을 3년 정도 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의 남동생 겐지 씨, 가명이에요. 겐지 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오바야시 씨의 출신지는 히로시마현, 그리고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에 20대 중반까지는 히로시마현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너무 자립심이 강해서 나 스스로 빨리 회사를 만들고 싶다 라면서 동생에게도 종종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녀가 그냥 유일하게 수중에 남아있는 그에게, 동생한테 그 24살 무렵에 오바야시 씨 사진이 있어서 그것을 진짜 방송에서 오픈했다고 합니다. 그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너무 예쁘죠? 자, 미국에 살고 있는 숙부를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이라고 해요. 빨간 드레스와 너무나 진짜 해바라기 같은 이런 밝은 표정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40년 전이라고는 하지만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밤을 지새웠던 이미지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서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아무튼 굉장히 활발하고 긍정적인 성격에 누구에게나 웃는 얼굴로 대했고, 여러 가지의 흥미를 가지고 굉장히 발랄한, 내성적인 그 나와는 너무나 다른 굉장히 강한 누나였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엔 굉장히 꿈을 향해 달려갔던 그런 인상이 들어요 라는 게 동생의 증언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오바야시 미사코 씨는요, 27살 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도쿄로 상경을 하게 되죠. 당시 이제 동생의 그 얼굴이 다 나오신 건 없어요. 다 모자이크 돼 있거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겐지 씨는 항상 밝고 그랬던 누나가 이제 결혼까지 해서 도쿄로 상경까지 하니까 굉장히 순풍만호,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나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먼저 상경했던 자신의 누나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서 좀 미안한데 나 집에 좀 며칠 묵을 수 있을까? 라는 연락이 와요. 알고 보니까 그녀는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겐지 씨 집에서 5일 정도 숙식을 한 후 오바야시 씨는 그대로 히로시마에 있는 그 친정 본가로 돌아갔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해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녀의 결혼 생활은 불과 1년 남짓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네, 맞아요. 남편으로부터의 폭력이 원인이 됐던 거죠. 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바야시 씨는 다시 도쿄로 상경을 합니다. 그리고 30대 이후에는 컴퓨터 관련된 일을 전전하면서 예전과는 굉장히 다른, 여전히 꿈꿨던 그녀의 삶과는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녀는 재혼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줄곧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동생의 말로는 누나가 이혼을 겪으면서 결혼에 대한 그런 인식이 많이 달라졌던 건 아닐까요? 라는 게 동생의 의견이에요. 그리고 누나가 항상 꿈을 쫓고 있었다. 꿈을 쫓고 있는 그 누나가 꿈이 깨진 자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누나한테 이렇게 겹쳐지면서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헤쳐나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나에게 맞는 일,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을 찾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지 않았을까 라는 게 동생의 증언이었습니다. 이때 방송에 그 오바야시의 꿈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고, 도쿄에서 컴퓨터 관련 직업으로 일을 했었고, 어쨌든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계속 이렇게 자립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그녀의 목표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회사의 업무 속도는 굉장히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고, 퇴사 후에 다른 직장을 구하고 싶었지만 이미 30대에 접어든 나이였고 학력도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회사도 그녀를 채용하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곳이 바로 그녀가 일한 곳으로 보여지는 마트입니다. 고군분투 끝에 그녀는 도쿄에 있는 한 슈퍼마켓에서 와인이나 음식, 음료, 그런 판매원으로 일자리를 찾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컴퓨터 일을 직업을 전전한 뒤에 치요다쿠에 있는 그 파견 회사를 통해서 도쿄, 치바, 가나가와 그런 현의 수도권 슈퍼마켓에서 시식을 하거나 음료, 와인 등을 판매하는 일을 했다고 해요. 사건이 일어나기 약 반년 전까지는 그녀가 슈퍼 시식 판매 일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이라고 해요. 자, 사람과 소통을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녀가. 그래서 배우는 되지 못했지만 이런 자신만의 친화력으로서 마트에서는 꽤 이제 성공한 세일즈 우먼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취재를 했던 한 기자분의 의견에, 그 기사에 따르면 수도권 곳곳의 슈퍼마켓에서 시식 판매원으로 일했고, 이름만 통해서
막 마트 등을 찾아본 결과 이 오바야시 씨와 같이 일한 적이 있다는 여성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인터뷰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일했을 때 그녀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特にちっちゃい子供が来るのが可愛い子持ってらしたみたいで、ずっとその子がレジの方に配って手を振ってて、ご自分で何とかしようと思ってたらしくって、暗い雰囲気はなかったんです。自分でもうボンビーですみたいなこともおっしゃいながら、彼女なりにそういったなんていうか人の世話になりたくないとか、あとご家族にそういう風になってしまっている状況を知られるのが辛かったん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よ。路上生活してる方に対する蔑みみたいな感情があったのかもしれないですけれども、大変だったと思うんですよ。正社員じゃないし、一日働いたバイト代で税金払いに行ってたんですよ。責任感とか律儀な方がいきなり殴られて殺されてしまうというのはもうかわいそうでなりません。 막 계속 울먹거리셔. 너무 좋았던 분이셨대요. 자, 오바야시 씨가 일하던 슈퍼입니다. 자,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방금 인터뷰하신 분이랑 10여 년 전이라고 해요. 자, 오바야시 씨는 그 무렵부터 시식 판매 일을 하고 있었대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고 접객을 굉장히 즐기시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솜씨를 높이 사서 식품업체 측에서 그녀를 직접 지명하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건강하고 굉장히 밝고 젊은 분이셨어요. 옛날부터 판매 일밖에는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고 시식 판매할 때가 굉장히 생기가 넘쳤어요. 그리고 특히 어린아이가 오면 너무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막 케이크랑 빵 같은 것 등을 취급할 때는 막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에게 막 그것도 먹여주고 막 이랬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막 이렇게 판매 그 계산한 데까지 오면은 막 그때까지 막 손을 흔들어주고 막 이러셨다고 해. 자, 그녀와 인터뷰했던 이 우에노 씨는요, 이 오바야시 씨가 과거 도쿄 스기나무쿠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도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다만, 그녀가 일하던 업무의 성격이 뭐였냐, 정규직이 아니었어요. 단기 계약. 그러니까 인력 파견제였어요. 그래서 10여 년 전부터 단기 계약, 뭐 판매, 마트, 시식 판매원 이런 것들로 그녀는 겨우겨우 이렇게 생활을 연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당은 대략 한 8,000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월급이 맨날 일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파견직이기도 하고 단기 계약이니까 매달 매일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이 오면은 내가 거기에 지명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런 생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녀는 월급이 나오자마자 편의점에서 전기세와 가스세를 냈다고 합니다. 자, 일본은 여러분 그 지로용지가 오면 편의점에서 이렇게 바로 이제 돈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받으면 바로 그거 내는 거야. 너 돈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 친했던 동료가 그렇게 증언했다고 해요. 월급 나오면 바로 편의점에서 전기세와 가스세를 냈다. 때문에 매달 굉장히 불안정했던 점도 있어서 집세, 수도세, 관리비, 전기세 이런 것들을 겨우겨우 감당할 정도였고 결국 사건 4년 전쯤에는 월세를 체납해서 방에서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됩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 나랑 너무 비슷해. 막 극단에도 일했고 나도 시식 판매원 한 적 있었거든요. 막 그런 것도 그렇고 막 컴퓨터 관련 직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계속 더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집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자, 그 무렵부터 이제 오바야시 씨는요, 직장에 캐리어를 같이 갖고 다녔대요. 캐리어를 들고 다녔대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일본의 PC방 같은 데가 있는데 한국이랑은 좀 달라요. 게임방이 좀 이렇게 혼자 들어갈 수 있는 방처럼 되어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PC방 같은 데에서 이 캐리어를 끌고 다니면서 이제 숙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바야시 씨가 누군가에게 뭔가 약한 소리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일은 없었다고 해요. 거처를 잃고 나서는 일을 더 늘려달라고 이 파견원의 회사와 교섭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인터뷰했던 이 우에노 씨는 몇 번이나 보았다고 합니다.
자, 그녀가 이제 머물렀던 버스 정류장입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삶을 살아보겠다는 그 강한 의지를 느꼈다고 당시 그녀를 회상했다고 합니다. 너무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그녀가 슈퍼 쉬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막 도시락을 먹는 동안 오바야시 씨는 뒷문 근처에서 혼자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말을 걸어도 괜찮아요. 저는 여기 앉아 있으면 돼요. 라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인터뷰를 하신 분이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마 그때 도시락을 살 돈이 없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봄비예요 라고 했던 거 아까 그 영상에서 나왔던 그 봄비가 제가 찾아봤는데 되게 막 이렇게 웃는 캐릭터더라고요. 만화 캐릭터더라고요. 그래서 막 스스로 굉장히 밝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판기에서 주스 같은 걸 사는 모습도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끼고 또 아껴서 돈을 모으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그녀는 의욕이 넘쳤고 결코 불편하거나 도움을 구걸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2022년 그녀가 어떻게든 연명하고자 했던 그녀의 희망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시식 판매는 손님과 1대1 대면으로 시식하는 판매 일이잖아요. 이 일은 당연히 줄 수밖에 없었어요. 자, 슈퍼마켓의 영업시간과 승객 흐름, 이런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당연히 그녀의 직장도 받았고 판매원 일들도 모두 다 잘려버리게 됩니다. 자, 이런 전염병으로 인한 이런 실업률 상승, 직장 내 경쟁의 압박으로 인해서 당시 60대였던 오바야시 씨는요, 당시 사건이 일어나는 봄부터 슈퍼마켓에서조차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슈퍼마켓 동료가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게 2020년 1월이라고 회상합니다. 장소는 도쿄 오타구의 슈퍼에서였다고 해요. 당시 그때 오바야시 씨는요, 유산균 음료 판매 시식을 맡았는데, 그 판매를 맡았는데 그때 광경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인터뷰하신 그분인 것 같아. 약간 어린아이가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왔는데 이 남자아이가 오바야시 씨가 건네주는 음료수를 몇 번이나 리필을 해서 계속 또 주세요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시식대를 떠나가려고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적당히 좀 해 이러면서 이제 남자애를 떼놓으려고 했는데 그녀가 계속 괜찮아요 그러면서 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웃는 얼굴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아이의 모습이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계속 웃는 얼굴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필사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건 그녀의 삶의 일부였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를 필사적으로, 그것도 60세가 넘은 오바야시 씨가 도쿄, 카나가와, 치바, 사이타마 매일 다른 곳에 가서 7시간 반, 8시간 반을 내내 서서 일을 했어요. 근데 마땅한 집도 없어서 노숙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 근데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지난 30년 동안 그녀는 매일 도쿄의 여러 곳에서 하루 평균 8시간 반을 서서 일했고, 하루를 한 번도 허투루 낭비한 적이 없고 열심히 일을 안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코로나에 의해서 2020년 2월에 퇴직을 하실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자, 신원이 처음에 확인되었을 때, 그녀가 딱 죽었을 때는 처음에 직업 미상으로 알려졌대요. 그리고 이제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바야시 씨인 것도 이름도 몰랐을 때죠. 자, 그리고 그녀가 이제 버스 정류장을 이제 죽었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근처에 보시면 꽃이 놓여져 있는데요. 그녀가 열심히 일했다 막 이런 것들이 막 언론에 퍼지고 나서 그녀가 판매했던 그런 음료수라든지 아니면 과자, 빵 이런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근처에 놔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도 하는 말이 이거야. 말을 좀 걸어줄 걸, 걸어볼 걸, 내가 말을 더 걸어줬어야 했던 게 아닌가? 라는 질문들을 서로 자문자답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어려운 생활에서도 결코 약한 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오바야시 씨는 기댈 곳이 없었던 걸까요?
그래서 그녀가 과거 살고 있었던 그런 지자체, 뭐 돈의 지원 안내센터, 지원센터 이런 곳에 문의를 해봤지만 그녀가 지원을 받았다거나 뭔가 상담을 받으러 왔다거나 지원 신청을 했다던가 이런 기록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경제적인 이유로 집세를 지불하지 못해서 아파트를 나가게 돼서 노숙자가 되었고,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시부야구에 있는 하타가야 하라초의 버스 정류장에서 밤을 새우다가 근처에 사는 요시다 카츠도라는 남자에게 돌을 채운 그 페트병으로 머리를 맞은 뒤 그 부상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신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사건으로부터 5일 뒤 이제 드디어 좀 분위기가 바뀝니다. 근처에 사는 46세의 남자가 파출소에 출두합니다. 그리고 그는 상해치사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왜 살인죄가 아닐까요?